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2주가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며느리 김민경은 회사를 퇴근해 오후 7시에 홍대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최근 독립한 딸 수진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은 새 직장 이야기를, 민경은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엄마,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민경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 6시에 퇴근해 7시까지는 집에 도착하던 그녀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9시였어요.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남편 박태준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야 지금?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민경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진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좀 늦었네요. 태준은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켰어요. 연락도 없이? 저녁은 누가 차려? 모처럼 일찍 퇴근했는데. 민경은 부엌으로 가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식탁에 앉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시간 약속을 안 지켜? 회사 다니는 것도 내가 허락했는데 집안일을 우선해야지. 민경의 손이 멈췄어요. 20년 동안 들어온 그 말투였습니다.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직장을 다녀야 했던 세월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도 장례를 치르느라 지칠 때도 태주는 늘 이런 식이었죠. 나도 사람이에요. 딸 좀 만나면 안 돼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팔짱을 더 세게 끼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대화가 안 되잖아. 나는 규칙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드라마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경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TV 화면만 보고 있었죠. 3년간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며 직장까지 다닌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아버님 3년 동안 병수발 들 때 고맙다는 말 한 번 했어요? 생활비도 안 주면서. 민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나도 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경은 앞치마를 벗어 식탁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여행용 가방을 꺼냈죠. 서랍에서 속옷과 양말을 집어넣고 걸려있던 옷 몇 벌을 대충 접어 넣었습니다. 태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집 나갈 거예요. 민경은 침대 위에 놓인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태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난하는 거지? 민경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20년간 직장 다니며 집안 살림 꾸려온 며느리가 짐을 싸는데도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잠깐 시어머니 앞에 섰지만 시어머니는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민경의 뒤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후회하지 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민경은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딸의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민경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지금 너희 집으로 가는데. 괜찮지? 수진의 목소리가 놀라면서도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오세요. 문 열어둘게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고 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민경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아내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을 때도 그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안색이 안 좋다고 물어봐도 괜찮다며 대화를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토요일 오후 큰형 박진수가 동생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진수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재수 씨는 어디 갔어? 태주는 소파에 앉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나갔어.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언제? 왜 진작 말 안 했어? 태주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팔짱을 끼고 동생을 내려다봤어요. 미쳤냐? 집안 망신이잖아. 빨리 데려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진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경은 딸의 원룸에서 6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지는 엄마에게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민경은 미안한 마음에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회사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경은 주말마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계속 신세를 질 수도 없었고 돈도 더 필요했어요. 토요일 오후 동네를 걷다가 베이커리 앞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주말 파트타임 직원 구함,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경은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일자리 있다고 해서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민경을 쳐다봤어요. 주말만 나올 수 있어요? 네, 평일엔 다른 직장이 있어서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오세요. 민경은 처음으로 2개의 일을 갖게 됐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20년 전 결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어요. 민경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베이커리로 출근했습니다. 빵 굽는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곳에서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50대 선배 이미선이 민경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이미선은 민경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민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아세요? 거기 가보세요. 이미선의 말이 민경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민경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50대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민경은 20년 결혼 생활과 시부모 봉양, 그리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거라면 권리가 있어요. 특히 부인께서 생활비를 부담하셨다면 기여도가 크죠. 민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시작하고 싶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경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경은 수진과 이미선을 불러 동네 작은 중국집에서 만났어요. 세 사람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민경은 법률구조공단 방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미선도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처음엔 힘들어도 나중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민경은 두 사람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민경은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각 태준의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민경이가 보고 싶구나. 태준은 TV를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만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봤어요. 집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어요. 평일 직장과 주말 베이커리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오자 겨울옷이 필요했어요. 두꺼운 코트와 스웨터, 부츠들이 모두 집에 남아 있었죠. 어느 화요일 아침 민경은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태준이 출근한 시간을 노려 집에 다녀오기로 한 거예요. 수진에게 말했지만 딸은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가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짐만 싸고 올 거야. 민경은 오전 10시에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6개월 만에 보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화면에서는 주인공이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침실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어요. 민경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겨울 코트, 두꺼운 패딩, 캐시미어, 스웨터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경은 침대 밑에서 큰 여행용 가방을 꺼냈어요. 하나씩 옷을 내려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직장 다니며 조금씩 모아 산 옷들이었어요. 서랍을 열자 겨울 속옷과 목도리, 장갑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도 차례로 가방에 담았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을 때 민경의 손이 멈췄어요. 오래된 결혼 앨범이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젊은 날의 자신과 태준이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에는 수진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경은 앨범을 천천히 넘겼어요.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회사 유니폼을 입은 채 시아버지 옆에서 물수건을 들고 있었죠.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 날이었어요. 민경은 앨범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도 챙겼어요. 가방 지퍼를 잠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경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몇 개 없었어요. 예전처럼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했지만 설거지통에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민경은 서랍을 하나 열었습니다. 자신이 쓰던 앞치마가 접혀 있었어요. 그 앞치마와 함께 냉장고에 붙어 있던 수진이 그린 어릴 적 그림과 함께 보스턴백에 넣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민경은 시어머니 옆을 지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6개월 만에 만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채널로 바뀌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경은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민경은 입을 다물고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보스턴백을 하나 더 꺼내 화장품과 개인 물건들을 담았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그것도 챙겼어요. 2개의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민경은 시어머니 옆에 잠시 섰습니다. 2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집 첫날 시어머니가 건넨 따뜻한 된장찌개. 수진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밤새 지켜주시던 모습. 시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함께 병원 복도를 오가던 날들.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상.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3년간 시아버지 병수발 들며 직장까지 다니던 며느리를 지켜봤으면서도 민경은 시어머니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TV 화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경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거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어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민경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였는데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어머니의 침묵이 더 아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경은 가방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순간 민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딸의 집 주소를 말하며 민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민경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경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법원 3층 조정실 앞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은 변호사 옆에 앉아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10시 정각 복도 끝에서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개인 변호사가 그의 옆에 있었어요. 태준은 민경을 쳐다보지 않고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조정위원이 양측을 불렀어요. 네 사람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은 60대 초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먼저 신청인 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경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0년 혼인 기간, 시부모 봉양, 생활비 부담, 그리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들고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가장으로서 집과 생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민경의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신청인의 20년간 급여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생활비, 식비, 공과금을 모두 신청인이 부담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겨봤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해 보시죠.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협의할 것 없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제 명의입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의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특히 신청인이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다면 기여도가 50% 이상입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시부모 봉양은 부부 공동의 의무입니다.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경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간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며 적어둔 일지였어요. 병원 방문 날짜, 약 처방 내역, 밤샘 간병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시아버지 병수발 일지입니다. 3년간 직장 다니면서 기록한 겁니다. 민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수첩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영수증도 있습니다. 민경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참 동안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첫 조정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재산 목록과 추가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기일은 4주 후로 잡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조정실 문을 나서며 태준이 복도에서 민경을 불렀어요. 잠깐만. 민경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럼 이 일 다 없던 걸로 하고 생활비도 줄게.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후회할 거야. 태준이 말했지만 민경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민경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진과 이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조정 끝났어요. 다음 달에 또 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민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태준은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태주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 9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TV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태준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지만 어머니는 없었어요. 태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태준은 황급히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말을 못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태준은 급히 신발을 신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어요. 의사가 시어머니를 진찰하고 나와 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3일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입원 수속을 밟는데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2분 적어주세요. 태준은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첫 번째 칸에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적었어요. 두 번째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민경의 전화번호가 떠올랐지만 차마 적을 수 없었어요. 태준은 딸 수진의 이름과 번호를 적었습니다. 병실로 시어머니를 옮긴 후 태준은 복도로 나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아빠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놀라며 들렸습니다. 네? 어느 병원이에요? 태준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수진이 대답했어요.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형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전화 너머로 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많이 안 좋으셔? 뇌졸중인데 가볍대요. 입원하셨어요. 내가 지금 부산 출장 중이야. 금요일에나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일단 잘 부탁해. 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은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의사가 괜찮아지실 거래. 태준이 말했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 서 있다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하셨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왜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할머니는 내가 돌볼 수 있어. 수진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연락할게요. 수진아, 그건. 아빠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수진은 병실을 나가 복도에서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은 벌써 잠든 시각이었지만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전화 너머로 민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많이 안 좋으셔? 수진은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내일 생각해 볼게. 수진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괜찮아. 너도 회사 가야지. 저는 반차 낼 수 있어요. 아빠는 내일 출근하셔야 하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3일은 회사 쉴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밤을 지샜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아침을 사와 수진과 함께 먹었어요. 수진은 회사에 연락하고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어요. 입은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지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이더니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민.
경.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많이 회복됐지만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했어요. 태주는 3일간 회사를 쉬고 어머니를 돌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요. 아침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빨래, 설거지. 민경이 20년간 해온 일들이었어요. 두 번째 가정법원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아침, 태주는 어머니에게 죽을 끓여드리고 집을 나섰어요. 법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법원 3층 조정실 앞 복도에 민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태준보다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조정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양측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어요. 지난번 이후 양측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이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경은 놀라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민경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혼인 기간과 시부모 봉양 기여도를 고려하면 50%가 타당합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병원 영수증, 시아버지 병수발 일지. 모든 증거가 민경의 헌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고 시부모를 봉양했다면 기여도가 상당합니다. 40% 선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조정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됐지만 어머니 병원비가 더 걱정이었어요. 40%에 동의합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경의 변호사가 민경에게 속삭였어요. 즉시 이혼 조건으로 35%를 제안해 보시죠.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이혼하는 조건으로 35% 분할을 수용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태준을 쳐다봤어요.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동의를 확인하고 조정조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감정가, 예금 잔액, 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 모든 내용이 꼼꼼하게 기재됐습니다. 2주 내에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위원이 설명했어요. 양측은 조정조서에 서명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태주는 멈칫했습니다. 민경도 걸음을 멈췄어요. 태주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민경은 태준을 잠깐 쳐다보다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경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조정 성립됐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점심 드셨어요? 응, 죽 먹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작았습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태주는 차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민경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주 후면 재산 분할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민경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 알아보기, 이사 준비, 새 출발. 조정 성립 2주 후 민경의 통장에 재산 분할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날 아침 민경은 베이커리 출근 전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일하며 모아온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민경은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말 오후 민경은 수진과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중개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혼자 살 작은 오피스텔이요. 지하철역 근처로요. 민경이 말하자 중개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러 매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동네는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세요. 조용하고 안전해요. 중개사는 세 곳의 오피스텔을 추천했습니다. 민경과 수지는 그날 오후 세 곳을 모두 돌아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좁았고 두 번째는 채광이 안 좋았습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에 들어섰을 때 민경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남향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작은 부엌과 욕실, 그리고 방 하나.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좋은데요? 수진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민경은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어요. 여기로 할게요. 민경이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중개소를 나서며 민경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가구 사러 가야죠?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다음 주말에 가자. 민경은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어요. 민경은 수진과 함께 빈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공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민경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침대 놓고 저쪽에 작은 테이블 놓으면 딱이겠어요. 수진이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가구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식탁과 의자 2개, 옷장 하나. 꼭 필요한 것들만 골랐어요. 민경은 연한 베이지색 커튼도 샀습니다. 이사 날짜를 2주 후로 잡았어요. 그 사이 민경은 수진의 원룸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 함께 살며 쌓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엄마, 6개월 동안 재미있었어요. 친구랑 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은 딸을 꼭 안았어요. 수진아, 미안하고 고마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사 전날 밤 민경과 수진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였어요. 한편 태준의 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어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개 없었습니다. 태준은 서툰 솜씨로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태준이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왼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없죠? 태준이 미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태준은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예전에 민경과 어머니가 함께 보던 드라마였습니다. 민경이한테 연락해봤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텅 빈 안방을 쳐다봤어요. 민경이 정리해간 옷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민경은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가구가 배송되는 시간에 맞춰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수진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를 도우러 왔어요. 오전 내내 가구를 배치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오후 3시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민경은 새 집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집.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수진이 엄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민경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 민경은 혼자 남은 집에서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업 듣기, 혼자 여행 가기, 책 많이 읽기, 친구 만들기.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민경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경은 이제 동네 베이커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직장은 그만두고 베이커리에서만 일하기로 한 거예요. 새벽 6시에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몸에 맞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경은 베이커리에서 빵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빵 계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경은 빵을 포장하며 밝게 웃었어요.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퇴근한 민경은 집으로 걸어갔어요. 지하철역 근처 오피스텔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진이 오후 5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요즘 민경과 수진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브런치를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함께 들었습니다. 민경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고 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뭐 먹을까? 오늘은 제가 예약한 데 가요. 엄마한테 소개할 사람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경은 딸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자친구? 네, 회사 선배예요. 두 사람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2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민경은 남자의 인사를 받으며 수진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세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경은 딸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경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젊은 둘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베이커리 동료 이미선을 생각했어요. 이미선과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비슷한 처지를 겪은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미선과 함께 춘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경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1년 전 이사 온 날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하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민경은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태준의 집에서는 다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회복됐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태준은 매일 퇴근 후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태준이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태준은 요즘 자주 과거를 떠올렸어요. 민경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모습,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며 지쳐있던 아내의 얼굴,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태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지나 상가 앞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경이었어요. 민경은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걸음을 멈췄어요. 민경의 얼굴은 1년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잘 어울렸어요. 연한 미색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경은 책장을 넘기다가 창밖을 쳐다봤어요. 태준과 민경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민경은 태준을 보고 잠깐 놀란 듯 했어요. 태준 옆에 시어머니도 민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작게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어요. 민경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태준은 어머니를 부축해 계속 걸었습니다. 민경이 보니까 좋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태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민경은 잠깐 창밖을 쳐다봤어요. 태준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태준의 뒷모습도 예전보다 구부정했습니다. 민경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려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카페라떼를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민경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춘천 여행 기대된다. 사랑해. 민경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경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이 있었습니다.